시간에 우리가 직업보험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185페이지 보시면은 수행 팁이라는 게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읽어보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받으러옴 지급보험 계정은 자금 관리라는 걸 해야 한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F3키 눌러가지고 받으러옴 지급보험 그 회계 처리한 다음에 해당되는 줄을 클릭해서 F3 눌렀었죠. 전자어음의 번호 20자리 어음 번호 체계를 알고 입력하면은 좀 덜 헷갈립니다. 앞에 3자리 은행 코드, 가운데 8자리가 발행 일자, 뒤에 9자리는 일련 번호다 하는 거고요. 자금 관리 내역이 수행된 전표의 삭제. 네. 자금 관리를 하고 나면 전표 삭제가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음 계정란을 클릭한 후에 하단에 자금 관리 내역에 그 어음 번호 있잖아요. 거기를 마우스로 클릭한 다음에 상단에 삭제를 클릭해서 자금 관리 내역을 먼저 삭제합니다. 그리고 나서 전표를 체크박스 앞에 체크하고 삭제하시면 됩니다. 뭐 여러분이 뭐 시험을 치르는 단계에서 어음을 전표를 삭제하는 문제를 내지는 않습니다만은 혹시라도 여러분이 연습하다가 내가 이걸 삭제시켜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전표 앞에 이제 체크박스 있잖아요. 체크해가지고 위에 삭제 눌렀더니 안 지워지더라 하는 것은 어음에 대한 자금 관리 내역이 있기 때문에 안 지워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 내역을 먼저 지워야 되는데 그 내역을 지우려면은 그 어음 받으러 오면 받으러 옴 개정 과목을 딱 클릭하고 밑에 이제 그 보관이라든가 뭐 이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커서를 어디다 두냐면 어음 번호에다 마우스를 클릭하세요. 어음 번호. 거기다 클릭하고 삭제. 상단에 있는 삭제 단추를 누르면은 자금 관리 내역이 삭제됩니다. 그런 다음에 전표를 체크박스 체크해서 삭제하시면 지워집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가끔 전표 삭제가 안 되는데 그 이유는 자금 관리 내역 때문에 그런 것이다. 자, 그러면 이제 결산 관리 한번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프로세스. 자, 우리가 이 프로그램에서 결산을 진행할 때는 결산 사항을 쭉 체크를 합니다. 우리 회사의 결산 내용이 해당되는 게 뭐 재고조사도 해야 될 것이고 감가상각 자산에 대한 고정자산 입력이 잘 되었는가 이런 것도 확인하고요. 이런 사항들을 전부 체크한 다음에 수동 결산을 먼저 하는데 이것은 일반 전표 12월 31일자에다가 입력하는 것을 우리가 수동 결산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동 결산을 하죠. 자동 결산은 우리가 결산자료 입력이라는 메뉴에다가 해당 데이터를 입력한 다음에 전표 추가로 전표를 자동으로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제조원가 명세서 작성 조회, 손익계산서 조회 작성, 그 다음에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에 가가지고 전표 추가 누르죠. 여기서 손익 대체 분계를 하지 않습니까? 자동으로 만들죠. 손익 대체 분계를. 그리고 이제 재무상태표 조회에서 에러가 없는지 확인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산 정리사항을 체크하기 위해서 고정자산이 다 등록되어 있는가를 점검했더니 우리 회사의 고정자산이 이런 것들이다라고 187페이지에 이렇게 표로 만들어 놨는데요. 뭐 고정자산 등록하는 거 여러분이 충분히 연습을 하셨기 때문에 이 중에서 누락된 것만 등록을 하겠는데요. 요 차량 운반구 요거는 등록이 돼 있습니다. 요거. 여기 주의해 보면은 차량 운반구 차량일은 1절 기초정보관리 할 때 우리가 등록을 했고요. 나머지 건물 기계장치 그 다음에 비품 1과 개발비 요것만 같이 등록을 추가로 하겠습니다. 자, 결산을 위해서 고정자산 등록 누락된 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정자산 등록 클릭하시고요. 엔터 3번 치십니다. 그러면은 그 등록되어 있는 고정자산이 하나 보이죠. 자, 그 밑에다가 건물 선택하겠습니다. 계정에서 더블 클릭하셔가지고 202번 건물 확인.
자, 코드는 거기 표에 있는 101 엔터. 차사는 공장 건물. 이렇게 하시고 취득일은 2020-0228. 자, 2020이면은 기초가액에다가 입력을 해야 됩니다. 그 취득 금액을. 그래서 8,900만 원. 1번 기초가액에다 넣으시고 감가상각 누계액은 2번 전기말 상각 누계액에다가 입력합니다. 2000000. 원장님, 네. 제가 그 이번 주에 촬영 원광부까지 주요 사항으로 지금 안 돌아와가지고 네? 근데 또 돌아왔어요. 아니 돌아왔어요, 원장님. 이거 숫자 입력 하나도 안 했는데 입력돼 있는데 뭔가 좀 이상한데요. 기초가액이 4,500으로 적혀 있어요. 기초가액 8,900만 원 아닌가요? 아니, 10% 입력. 지금 제가 여기까지만 입력을 했거든요. 아니 차량 원방구는 이거는 우리가 일장 공부할 때 한 거고 건물 했는데 건물 기초가액. 방금 화면이 추가 사항에 있었거든요. 일로 안 돌아가고 주요 사항에. 네, 마우스로 여기 클릭하면 되죠. 추가사항. 마우스로 여기 기초가액 네. 클릭해서 입력해야지. 아까 지금 차량 원방구에 대해서는 이상하다. 지금 여기서 이쪽으로 안 들어가고 추가 사항에 있었거든요. 역시가. 아, 제가 뭐 기신에 쓰였나 봐요. 자, 보고 입력하세요. 기초가액. 추가사항 탭을 클릭했으니까 이걸로 간 거고 주요사항 탭에다가 입력하시면 됩니다. 네, 공장 건물 8,900에 전기말 상각 누계액 2,200만 원. 그러면 전기말 장부 금액이 6,700만 원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상각 방법은 정액법, 내용 연수는 20이라고 입력하시고, 공장이니까 여기 경비 구분을 500번대, 1번 500번대. 그래야 제조 경비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 회사 계상 상각비가 4450000 나오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더블 클릭 하셔가지고 이번에는 기계장치 선택합니다. 기계장치 확인. 코드는 거기 표에 보시고 201 엔터 하시고 자산에다가는 기계 1 이렇게 했네요. 기계 1. 취득일은 2021 0201. 이것도 기초가액에다 입력을 해야죠. 98 000 감가상각 누계액은 32 000 상각 방법은 정율법이니까 0번 그대로 두시고 내용 연수 10년 입력하시고 경비구분 500번대다 라는 것은 공장이다 하는 겁니다. 여기 경비구분 여기 클릭하셔서 1번 500번대. 그러면 회사 경비 회사 계상 상각비는 170940000. 네 번째 비품 찾습니다. 더블 클릭해서 비품 확인 401 비품 1 2024 1130 2024니까 단기죠. 그래서 4번에다 입력합니다. 신규 취득 및 증가 여기에 300만원 5 정율법이니까 그대로 두시고 내용 연수 5년 입력하시고
경비급은 800번대, 800번대 여기 판매관리비로 감가상각비를 정리한다는 것이고요. 그러면 20번 회사계상상각비에는 225500이 나오겠습니다. 개발비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개발비. 자, 개발비는 이렇게 좀 입력을 해야 합니다. 더블 클릭하시고 개발비는 저 끝에 개정 과목이 있어요. 무형자산이죠. 무형자산은 직접 상각을 하죠. 501 개발비 취득일자 2023 0106 1년 지났습니다. 자, 그러므로 기초가액에다가 취득금액을 입력해야죠. 300만원. 자, 그런데 300만원을 입력하면 안 됩니다. 자, 왜 안 되는지 300만원을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300만원 입력하고 전 감가상각 누계액 60만원을 입력했는데 장부 금액이 300만원이에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유형자산에서는 말이죠. 기초가액에서 전기말 상각 누계액을 뺀 것이 장부 금액인데 두 개를 넣었는데 장부 금액이 기초가액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아, 뭔가 다르다. 무형자산은 이 전기말 상각 누계액을 관리를 안 해요. 사실상. 예. 이게 관리 대상이 아니거든요. 참고 대상이에요. 참고 대상. 그래서 여기다 60만 원이라고 전기말 상각 누계액을 넣어주는 건 그냥 참고사항이라고 생각하시고 기초가액을 60만 원 뺀 거를 입력해요. 240을.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가 무형자산의 상각은 간접상각, 즉 유형자산처럼 감가상각 누계액이라는 계정을 유지하면서 상각하는 방식이 아니라 직접 상각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개발비에서 바로 차감을 합니다. 그러면 당기 입장에서는 기초금액이 이미 전기말 장부금액이 기초금액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기초가액 이 무형자산은 있죠. 무형자산은 등록할 때는 기초가액에 취득금액을 입력하는 게 아니다. 예. 유형자산은 취득금액 입력하는 게 맞습니다만은 무형자산은 장부금액을 입력하는 거다. 예. 여기 밑에 들어가야 될 요 장부금액을 취득금액에다 넣어주면 돼요. 아, 기초가액에다가. 그리고 전기말 상각 누계액은 그러면 뭐하러 넣느냐? 이건 참고사항이에요. 작년에 60만원 상각을 했었다. 여기 계산에는 반영이 안 돼요. 이 계산에는. 자, 그래서 요게 좀 특이하니까 무형자산 등록하는 문제 혹시 나오면 기초가액에 장부금액 입력한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유형자산하고 그 점이 다릅니다. 그 점이 달라요. 선생님 참고만 하는 거만 안 적어도 돼요? 아니요, 적어 놓긴 해야죠. 적어 놓긴 해야 됩니다. 이해가 안 갔어요. 개발비가 왜 기초가액 빼는지 처음부터 이해가 안 가요. 우리가 유형자산은 감가상각 누계액이라는 차감 계정을 가지고 회계 처리를 합니다. 기초가액 취득금액이 처분하는 날까지 계속 살아 있어요. 그거 유지를 해야 돼요. 그런데 무형자산은 어떻게 상각을 하냐면은 개발비면 개발비에서 직접 차감을 합니다. 직접 차감을 하기 때문에 이게 기초가액이라는 것은 2024년 1월 1일의 상태의 가액을 기초가액이라고 하죠. 그러면 2024년 1월 1일 날 개발비가 얼마가 2월이 되느냐? 23년도에서 2월 되는 건 장부금액이 2월 되는 거예요. 장부금액이. 그렇기 때문에 장부금액인 240만 원만 입력해야 맞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근데 유형자산은요, 기초금액이 취득금액 그대로 넘어와요. 유형자산은. 그리고 감가상각 누계액도 그대로 넘어와요. 감가상각 누계액도 계속 계정이 살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입력 방법이 다르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선생님 그럼 만약에 음. 개발비가 2005년에 다시 또 그 정보를 정리를 한다면 만약에 2024년에 또 상각을 하면 60만 원 상각이 되겠죠. 예, 작년에 60만 원 상각했으니까 여기 정액법이라고 했으니까요. 예, 5년 동안. 예. 그래서 5, 6, 30, 300만 원을 1년에 60만 원씩 상각한 거거든요. 그러면 내년에 이거 25년도에는 기초가액을 고쳐줘야 돼요. 60만 원 더 빼가지고 180만 원으로. 예. 얘만 계속 수정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무형자산은? 네, 무형자산은. 유형자산은 전기말 상각 누계액을 계속 수정해야 됩니다. 유형자산에서는 전기말 상각 누계액을. 자, 그러면 이제 내용 연수까지 5년으로 입력하고 경비 구분은 800번대 그대로 두면 여기에 20번에 회사계상 상각비 요 60만 원이 2024년도의 상각비고요. 여기 있던 60만 원은 2023년도의 상각비였죠. 자, 여러분 188페이지에 있는 그림을 보시고요. 우리가 입력한 결과하고 똑같은지 한번 각각 체크를 한번 해 보시죠. 네, 저는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정자산 등록하는 거 연습해 봤습니다. 자, 이 고정자산 등록하는 작업 잘 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뭐 설명 같은 것도 나오죠. 지금 제가 무형자산에 대해서 설명한 것이 여기 있습니다. 무형자산은 직접법으로 상각하므로 1번 기초가액란에는 상각 후 금액을 입력한다. 상각 후 금액이라는 것은 장부 금액이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상각 후 금액이다 하면은 장부 금액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페이지 189쪽에 가면은 이 고정자산과 관련된 장부들을 소개를 했습니다. 고정자산 관리대장이 뭔지 한번 읽어볼게요. 고정자산 등록에 입력한 데이터를 반영하여 회사 내부의 고정자산에 대한 관리 내용을 일괄적으로 보여주며 고정자산별로 양도, 폐기, 사용부서의 이동 등 당해 연도 중에 변동된 상황을 전체와 부분 양도로 조회하여 볼 수 있습니다. 뭐 우리가 고정자산의 관리라는 것은 회계과에서 처리하는 회계 처리만을 하는 게 아니라 고정자산의 그 위치, 사용 부서, 뭐 이런 것 등이 전부 다 관리 대상이거든요. 그래서 고정자산별로 그러한 부서 이동이라든가 어디로 양도나 또 혹시 폐기한 거라든가 이런 사항들을 조회해 볼 수 있는 그러한 대장, 장부가 고정자산 관리대장이고요. 그 다음에 미상각분 감가상각 계산이라는 장부도 있습니다. 고정자산 등록에서 입력된 데이터를 반영하여 미상각된, 즉 그 장부금액, 미상각된 감가상각 대상 자산의 감가상각 계산 명세를 조회 및 출력할 수 있습니다. 이미 상각된 자산은 안 나타나겠죠? 상각이 끝난 거.
이런 건 안 나타나고 미상각분에 대한 것만 볼 수 있는 장부. 그 다음에 네 번째, 양도자산의 감가상각 계산. 고정자산 등록에서 입력된 데이터를 반영하여 양도자산에 대하여 작성된 감가상각 계산 명세를 조회하는 메뉴가 양도자산 감가상각 계산입니다. 그 다음에 5번, 원가 경비별 감가상각 명세서도 있어요. 고정자산 등록에서 입력된 데이터를 반영해 가지고 경비 구분에 따라, 경비 구분이 뭐예요? 800번대, 500번대 이렇게 분류해서 경비별로 감가상각 내용을 조회하는 메뉴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190페이지 여섯 번째, 이거는 이제 우리가 회계에서, 아니요, 우리 결산에서 자동 결산하는데 꼭 저장을 해둬야 되는 작업은 이 월별 감가상각비 계상인데요. 고정자산 등록에서 입력된 데이터를 반영하여 결산 시점별로 감가상각비 계산 명세를 조회한다. 결산 기준 감가상각 계상에서 결산 월별로 조회한 다음 반드시 저장하여야 하며, 저장된 데이터가 월별 감가상각비 명세와 월별 감가상각비 자산별 총괄표에서 조회가 된다. 결산자료 입력이라는 메뉴에서 자동으로 불러오기 하면 결산에 반영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결산자료 입력, 여러분들 FAT 1급 그 기출문제를 풀면서 자동 결산에서 이렇게 입력하는 거 많이 해봤을 거예요. 감가상각비 뭐 이게 건물분 얼마, 차량 운반구 얼마 이렇게 직접 입력할 수도 있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굉장히 많다 할 때는 직접 입력하는 것보다 쉽게 자동으로 불러와서 입력을 자동으로 하면은 더 편하겠죠. 그러려면은 전제가 뭐예요? 우리 고정자산 등록이 제대로 잘 되어 있어야 돼요. 폐기할 건 제대로 다 폐기 처리가 되고, 실제로 미상각된 것만 남아 있어 가지고 여기에 계산된 월별 감가상각비라는 이 메뉴에서 계산된 것이 맞아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저장을 해 두어 가지고 조금 있다가 자동 결산에 이걸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별 감가상각비 명세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여러분 전체 메뉴에 가시면은요, 고정자산 등록 박스 중에서 맨 끝에 있는 메뉴 월별 감가상각비 계상, 그 메뉴로 한번 들어가 보세요. 기간을 입력하면은 자동으로 작성이 됩니다. 결산월을 12월로 하겠습니다. 12월 31일 전체. 네. 그러면은 우리가 12월에 여기 12월이라는 밑에 보면 1월 상각비, 2월 상각비 쭉 있는데, 우리가 지금 12월 결산을 하는 거잖아요. 12월 결산. 만약에 반기 결산을 하는 6월 결산을 하겠다 그러면 여기다 6월 날짜를 입력해 가지고 6월 상각비에 반영을 하면 되는 거고요. 우리는 지금 12월 결산을 하니까 여기를 결산월을 12월로 해 가지고 저장을 할 거예요. 자, 지금 보이는 게 900만 원만 보이는 것은 커서가 차량 1에 있기 때문에 차량 1에 12월 누적 감가상각비 900만 원이 여기에 들어간 겁니다. 12월 누적 감가상각비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이 차량이 21년도에 취득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당기 1월부터 12월까지 12달이 모두 감가상각 기간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그 12달치예요. 12개월치, 1년치다 이런 얘기고, 커서를 옮길 때마다 여기 바뀌죠. 만약에 비품으로 클릭을 하면 22만 5,500원이 여기 보이고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거는 지금 커서를 마우스로 어디를 클릭했냐에 따라서 해당되는 금액이 여기 보입니다. 그런데 원래 전체 금액은 여기에 있는 이 금액이에요.
12월 누적 감가상각비의 요 밑에가 합계죠. 합계. 이게 합계를 보시면 3,136만 9,500원입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의 감가상각비 토탈은 3,136만 9,500원이고 계정 과목별로 보자면 차량 운반구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900만 원, 비품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22만 5,500원, 개발비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60만 원. 여기까지가 판매 관리비 감가상각비였고, 자, 공장으로 넘어와서 건물 감가상각비 445만 원, 기계장치 감가상각비 1,709만 4천 원 해서 공장 합계 2,154만 4천 원 해서 아까 판매 관리비 합계 982만 5,500원하고 공장 경비 2,154만 4천 원을 더해서 합계가 3,136만 9,500원 이렇게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저장해 둘 거예요. 기능 모음에 가면 저장 단추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기능 모음에 갔더니 기타에 여기 저장이라는 메뉴 있네요. 클릭하시면 데이터가 저장되었습니다 하고 안내가 나옵니다. 확인해 주시면 돼요. 만약에 저장을 안 하고 여기를 닫을 때 월별 감가상각비 계산이라는 요 탭을 닫잖아요. 그러면 그때 물어보아요. 저장하겠습니까? 이렇게. 그럼 우리는 지금 저장했기 때문에 지금 닫아도 물어보지 않았겠죠.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결산할 준비 작업을 좀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걸 한 거예요. 결산 준비가 고정재산 등록하는 것으로 결산 준비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자, 고정재산 챙기는 건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또 뭐를 해야 할까요? 보험에 가입된 거 있으면 보험 증권을 다 한 군데 모아봐야 돼요. 보험 증권, 화재보험, 자동차보험, 회사에 여러 가지 보험 가입한 거. 왜 모아볼까요? 보험료 비용이지 않습니까? 비용이 아직 보험 기간이 남아있는 것은 단기 비용이 아니죠. 그러니까 비용을 이연시킬 것을 계산해야 되니까 보험 증권을 쫙 모아가지고 차기로 이연해야 될 보험료가 얼마인지 계산해서 그런 것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산을 하는 단계가 첫째, 준비 단계. 지금처럼 고정자산 등록 정리하고 또 보험 계약, 증권 전부 모아서 그 미경과 보험료 계산 짓게 하고 그래서 이제 엑셀로 많이 작업을 하죠. 그런 걸 쭉 모아가지고 엑셀로 한 사람은 회사의 보험료 다 정리하고 한 사람은 고정자산 정리하고 이렇게 이제 그 업무를 좀 분담해가지고 또 수익과 비용에 대한 거 보험료 말고도 또 소모품을 정리해야 될 사람도 있고 하여튼 그런 재고조사 또 하는 팀이 있을 것이고 재고자산에 대한 재고조사 그렇게 해서 이제 결산을 준비를 다 합니다. 자, 이제 준비가 다 됐어요. 그러면 이제 수동 결산부터 합니다. 네. 저 그 고정자산에 개발비 그 감가상각액 60만 원 고정자산에는 제대로 돼 있는데 지금 네. 월별 감가상각 가면은 48만 원으로 돼 있거든요. 이게 제가 뭘 잘못했는지 12월로 했는데요. 예. 그래서 고정자산 등록을 잘못한 줄 알고 지금 확인을 했거든요. 근데 월별 이게 10월 30일을 했는데 개발비가 지금 48만 원으로 돼 있는데 뭘 잘못했는지 그거를 못 찾겠어요 지금. 그러지 말입니다. 고정자산 등록을 확인 선택까지 해서 우리가 한번 다시 한번 조회를 다시 한번 해보죠. 아니요를 해보세요. 조회해놓고 아니요. 다시 작성해. 아까 뭔가 잘못돼가지고 지금 고쳐진 거예요. 아니오를 해야 되나요? 왜 그러냐면 저장을 아까 했는데 잘못된 데이터를 저장해 놨거든요.
그 똑같은 걸 불러내니까 안 고쳐진 거죠. 네. 그래서 수정을 했는데. 그러니까 수정을 한 것이 반영되려면은 아까 저장한 건 버려야죠. 수정한 거를 저장을 한 거지 않나요? 마지막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고정재산 등록을 수정하신 거죠. 네. 고정재산 등록에 뭐가 잘못된 게 있어서 수정을 하셨어요. 예, 예. 그러면 월별 감가상각 계상을 다시 해야죠. 아, 그럼 저장된 걸 불러오지 않는. 불러오지 말아야 다시 작성이 됩니다. 불러오지 말아야 됩니다. 그거였고, 그래서 이제 수동결산이라는 걸 우리가 합니다. 수동결산. 그래서 이 수동결산 항목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이렇게 많아요. 네, 근데 뭐 요거 우리 FAT 1급 할 때 다 설명드렸던 건데, 내일 모레인가요? 아니 저 다음 주인가요? 우리 이제 결산 시험 볼 때 수동결산 무슨 문제 낸다고 그랬어요? 비용의 예상, 단기 매매증권 평가, 요거 낸다고 그랬잖아요. 예. 자, 수동결산이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어렵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이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이걸 연습을 해도 나는 문제가 나오면 또 틀립니다 하는 게 이제 이 부분인데, 수익과 비용의 이연과 예상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거 공부가 필요합니다. 이게. 네. 우리가 일상의 회계 처리에서 안 쓰는 계정 과목이라서 이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무슨 계정 과목도 이런 선급 비용이라든가 선수 수익이라든가 미지급 비용이라든가 미수 수익, 이런 계정 과목이 일상 거래에서는 안 써요. 12월 결산 분기에서 사용하는 계정 과목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좀 친숙하지가 않으니까 어려운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 이런 건 나머지 건 다 알잖아요. 보험료가 뭔지 다 아는 거고, 이자 수익이 뭔지 아는 거고, 임차료, 월세, 임차료, 임대료 뭔지 아는 거죠. 임차료는 비용이고 임대료는 수익이고, 보험료 비용이고, 이자 수익 수익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해당 비용이 보험료냐 임차료냐 뭐 이런 거는 뭐 다 아는 거고, 또 해당되는 수익이 이자 수익이냐 임대료냐 이런 거 다 아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수익 비용에 대하여 이연시킬 때 비용을 이연시키려면은 선급 비용으로 자산 잡는구나. 수익을 이연시키려면은 선수 수익으로 부채를 잡아야 되는구나. 비용을 예상하려면 미지급 비용으로 부채를 인식해야 되는구나. 수익을 예상하려면 미수 수익으로 자산을 인식해야 되는구나.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걸 반복 연습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영상을 여러분이 검색을 수익과 비용의 이연, 예상 이런 키워드로 검색을 해보시면은 회계 강사들이 여러 사람들의 강의 내용이 나와요. 그 중에서 좀 짧고 좀 여러분 귀에 쏙 들어오는 설명을 이제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걸 한 2번 정도 이렇게 들으면 잘 정리가 될 거고, 제가 강의한 내용에도 이제 물론 있죠. 우리가 여기 결산 부분 설명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아주 중요하다고 말씀드려요. 이해가 반드시 돼야 돼요. 이렇게 외우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만은 그래도 외우는 것은, 이연은 계정 과목이 선자 돌림의 계정 과목으로 이연을 시킨다. 이연시키는 작업은 절대 미자 들어가는 계정 과목을 안 써요. 그 다음에 예상, 이걸 예상 또는 발생이라고 하는데, 예상은 미자 돌림의 계정 과목으로 정리를 하는구나. 미자 돌림.
그래서 예상은 미자 돌림의 개정 과목이고 이연을 시킬 때는 선자 돌림의 개정 과목으로 한다. 뭐 이렇게 이론 시험 대비해서 외워두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그 외에 이제 소모품 정리, 단기 매매증권의 평가, 매도 가능 증권의 평가, 재고자산의 감모 손실, 에서 정상 감모는 별도의 분개를 안 해요. 비정상 감모만. 왜 그러냐면은 정상 감모는 매출 원가로 처리하기 때문에 매출 원가는 기말 재고 금액을 입력하면 그게 매출 원가로 계산이 돼 버려요. 기말 재고 금액은 실제로 남아 있는 재고 금액을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상적인 감모라는 건 재고 자산이 없어졌다는 거잖아요. 없어진 거는 재고로 안 잡히겠죠. 그러니까 원가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정상 감모는 매출 원가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는 거고, 비정상 감모는 영업의 비용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따로 이렇게 분개를 해줘야 됩니다. 차변의 재고자산 감모 손실, 대변의 상품이면 상품, 제품이면 제품. 그러면서 타개정 대체라는 적요 8번을 넣어줘야 돼요. 비정상 감모, 대변의 그 재고자산 개정 과목 쓸 때 말이죠. 원재료나 이제 TAT 2급에서는 상품 개정은 시험에 안 나오겠죠. 원재료나 제품이 나오겠죠. 물론 이론에서는 상품이 나올 수 있어요. 이론에서는. 그러나 실무 수행할 때 여러분 이제 뭐 오늘 하고 있는 재무전자처럼 재무전자 실무 수행하는데 상품 문제 분계 문제가 나올까요?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회사의 그 업태를 보면은 제조업이에요. 제조업. 그렇기 때문에 재고자산 하면은 원재료가 나오든지 제품이 나오겠죠. 자, 비정상 감모의 대변의 원재료나 제품을 입력할 때 적요 8번을 꼭 넣어야 됩니다. 그래야 영업의 비용으로만 처리하고 저기로 그 매출 원가에 중복 적용이 안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항상 결산 때 부가가치세 정리도 해야죠. 이기 확정. 그다음에 선납세금도 정리합니다. 외화 자산도 평가해야 됩니다. 또 외화 부채도 평가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같이 우리나라가 이 달러 기준화폐에 비해서 이렇게 떨어져 한화 가치가 떨어져 있을 때는 외화 자산이 많은 기업은 결산 때 오히려 이득이 발생해요. 외국에 있는 자산이 한화로 평가하게 되면 이게 높게 평가가 되잖아요. 그러나 이런 그 상황에서는 올해 같은 지금 3월에 법인 결산 확정 짓는 이런 상황에서는 지금 이제 굉장히 고환율이잖아요. 외화 부채가 많은 기업은 더 재무 구조가 더 나빠집니다. 외화 부채가 많은 게. 왜 그러냐면 달러가 굉장히 지금 한화에 비해서 높게 평가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부채가 사실 1년 전, 2년 전의 부채보다 훨씬 늘어나 버리는 거예요. 환율이 높아지니까. 그래서 이제 외화 부채를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은 올해 결산 때 재무 구조는 더 악화되고, 외화 자산이 많은 기업에게는 득이 생기고 뭐 그런 것이죠. 또 대손 충당금을 환입시키는 것도 수동분계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표에 정리된 거 수동분계 해야 되는, 수동결산 해야 되는 것을 이 표로 잘 정리해 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동결산은 무엇을 하느냐, 이런 것을 자동결산하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말 재고 금액을 산출하는 거. 결산자료 입력에다가 기말 제품 재고액은 얼마, 기말 원재료 재고액은 얼마, 기말 제공품 재고액은 얼마, 이거를 실제로 조사해 가지고 입력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 아까 그 월별 감가상각비를 저장을 해 놨지 않습니까? 그거를 불러다가 이제 자동으로 반영시킬 거고요.
그 다음에 퇴직급여 예상액, 퇴직금 추계액이라고 부르죠. 퇴직금 추계액만큼 뭘 설정해놔야 돼요? 네, 부채를 잡아놔야 돼요. 퇴직급여 충당 부채. 그것을 그 퇴직급여에다 입력해가지고 자동분계 전표 만들 거고요. 대손상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외상매출금과 바드러움 또는 대여금 이러한 채권에 대해서 대손이 예상되는 것을 반영해가지고 자동분계해야 되고요. 기타의 대손상각비, 아까 대여금에 대한 대손을 기타의 대손상각비, 그 다음에 외상매출금이나 바드러움에 대한 대손을 판매관리비인 대손상각비 이렇게 구분해서 입력을 합니다. 그 다음에 법인세. 법인세를 결산 때 일단 우리가 법인세 차감 전 이익이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우리 회사의 세율을 적용해 가지고 법인세를 앞으로 납부해야 될 법인세를 미지급세금으로 분계를 해야 되니까 전표 추가 자동으로 전표 추가하는 작업을 해야 되므로 결산자료 입력에다가 법인세도 입력을 해야 돼요. 이것을 우리가 자동 결산 때 하는 것이죠. 근데 시험에서 보면은 되게 간단해요. 요거 하나만 내거나 하나 더 내면 감가상각비 하나. 예. 그러니까 시험에서는 이걸 그 결산 문제를 여러 개 데이터를 주질 않고 수동에서 한두 개 하나밖에 안 내는 것 같아요. 또 자동 결산에서도 재고자산 요 하나만 데이터를 줘가지고 문제는 내고 있습니다만은 실제 상황에서는 이런 것들이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실제 작업에서는.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수행과제 한번 해보죠. 193페이지에 재무전자의 결산 분계를 해라 라는 문제입니다. 자, 1번부터 읽어가면서 수동 결산이면 바로 하겠습니다. 근데 자동 결산은 모아서 한꺼번에 해야 되니까 읽어가면서 수동 결산이면 바로바로 하겠습니다. 자, 1번 9월 4일 날. 자, 그런데 지금 이거 좀 쉬었다 하는 게 낫겠네요. 지금 쉬는 시간이 다 됐죠? 좀 쉬었다가 수행 과제는 다음 시간에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 하겠습니다.